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영우 의원님 이제 후보가 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보니까 전지현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전지현 리더십이 뭡니까? 전지현 배우죠, 그렇죠? 네.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년 1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네. 확실하게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전지현 리더십이 필요하다. 앞글자로 전, 네. 그렇죠. 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전. 일단 전투력입니다. 네. 지. 지는 지혜와 지략입니다. 그냥 막 싸움하면 안 되겠죠. 네. 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지현의 리더십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중요한 것은 계파 대리전으로 가면 당의 미래는 없다. 이겁니다. 사실 오늘 주제도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조금 나오네요. 네. 개파 대표로 넣으신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계파에 기대서는 뭐 앞날이 네. 없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다른 후보들이 나오실 텐데 이 자리에 나오시면 저희가 또 동등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범계 의원님. 네. 이재명 지사 문제 이거 뭐 계속 골치 아픈데요. 지금 당 지도부가 그동안 말을 아껴왔습니다. 근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김 지사 출당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한 말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탈당 권고나 출당 조치 가능성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난감한 문제인데요. 제가 저희 민주당의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제1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좀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검찰의 기소 여부 그리고 기소가 됐을 경우에 그 내용을 봐야 되는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다만 이재명 지사님의 그 내용을 봐야 되는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다만 이재명 지사님의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견서로 내는 그 내용과 이재명 지사님 본인이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네.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준용 씨 얘기를 거론한 것은 저는 뭐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자진 탈당 얘기하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본인은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탈당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된다고? 글쎄 뭐 민주당 내 탈당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점이 있으나 네. 그래도 저도 또 이제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달에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재명 지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일이 커지진 않았을 때였죠. 네. 그 당 내부로부터 탈당 어떤 그런 그 압력이나 의사 타진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답변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내가 탈당 안 하면 그만이다. 그때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탈당의 의사를 비친 적은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국 이재명 지사의 여러 이런 일들이 정말 큰 일이고 해결해야 될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결자 해진이 탈당 권유니 이거보다는 네. 이제 제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또 당 내부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이어보면은 지금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어제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제게는 공정사회를 함께 꿈꾸는 동지들, 국민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억지로 좀 강제적으로 제명을 하는 그런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 자기가 정치 다툼의 희생자 어떤 그런 스탠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뭐 민주당 내에서 또는 뭐 민주당 바깥에서 어떤 진보 세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재명 지사 언급을 보면 공정사회를 함께 꿈꾸는 동지들, 국민들 계신다. 공정사회를 꿈꾸는 것도 있겠지만은 큰 정치적인 큰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이 언급 그런 워딩 느낌이 자체가. 들어서. 예, 네. 그리고 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연루된 혐의 자체는 사실 주로 집안일에서 시작된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해경궁 홍 씨도 물론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형님 그 병원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공정사회 뭐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이렇게 주변 정리라고 그럴까요? 주변 관리, 네. 또 집안일 이런 게에서 시작된 일을 가지고 이제 공정사회까지 이야기하는 게 맥락이 좀 다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잘못된 것은 뭐 밝혀져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아까 그 기소 시점을 한번 기다려 본다고 얘기하셨고 홍원내 대표 같은 경우에도 1단계는 검찰이 공소 여부는 결정하는 시기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2월 13일이 이제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니까 그때쯤이면 아마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지금 1단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2단계 넘어가면 이제 재판까지도 계속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사실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건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조급할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을 계속 끌면 끌수록 불리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더 조급해 보이고요. 김영우 의원님도 조급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원내대표 좋아할 일이 없어요. 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남의 당에 그걸 이렇게 지금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좋아하죠. 네, 그래서 여쭤보니까 대답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문제를 뭐 점점 더 공론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네. 검찰 수사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내용이 어떠냐. 말 자꾸 더듬어지네. 이거 기소 너무 여부. 당황하죠? 네, 기소 여부. 또 기소가 된다면 몇 개의 항목에 어떤 내용으로. 라는 측면이 크고요. 문준영 씨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하태경 의원이 뭐 지적해가지고 그 당시에 검찰이 한번 수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소위 증거 조작건 때도 한 번 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클리어된 문제인데 변호사는 그러니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디펜스를 위해서. 네. 그러나 본인께서는 그거는 뭐 왜 그러셨을까? 뭐 흔히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대목인데 뭐 그런 점까지도 다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 지금 최근에 네. 아주 민감합니다. 그 박 의원님 오늘 보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이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네.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겠는 네, 될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정개특위에서 네, 구체적인 네, 거랑 네, 논의를 네. 하더라도 지금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다릅니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다릅니까? 먼저 이 점 분명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아니고 19대 정개특위 때 심상정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하시는 심상정 의원님도 저와 함께 정개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거론된 것은 100%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 안 정도면은 만족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소위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야 3당이 얘기하고 있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네네. 전국을 틀로 삼아서 그렇습니다. 그 예. 기준으로 해서 표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를 네. 나누자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권역별이라는 거는 전국을 뭐 5개든 6개든 네. 수도권이면 6개 권역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비례대표제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격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연동형 성격의 한 6, 7할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지방 분권에도 기여를 합니다. 두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심상정 의원님, 위원장님은 아마 360석 정도 의원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네. 그것은 국민 정서가 제가 알기로는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얘기하는 것은 100석의 비례대표와 200석의 지역대표. 그대로 놔두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300명 정수를 놔두고 1대2 정도로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에 상대적으로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자체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윤곽이 잡힌 게 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한 단일 안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니고 있는 그 비례대표성,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또 국민 대표성 내지는 지역 대표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합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네. 현재 모든 정당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조건과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와 이게 또 내년 시간이 흐르고 나서 과연 그 주장하는 바가 똑같을까? 그게 달라질 수 있을 개연성이 지금 좀 현재 있어요. 정당 지지율과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다. 이렇게 이게 보시면. 왜냐하면은 철저히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당의 경우와 민주당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처한 지금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을 경우에 정의당은 무지하게 유리해지죠. 상당히 유리해지죠. 네. 근데 아마 민주당은 여러 가지 또 제고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연동형으로 그냥 갑자기 갔을 경우와 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중앙선관위 안이라고 이제 권역별 비례 권역별 연동형인 셈이죠, 그렇죠? 네네.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자유한국당은 뭐 확실한 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너무 그 21대 총선 그러니까 지금의 조건에서 바라봤을 때 21대 총선의 유불만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저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지역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중대선거구제 하자 이 얘기도 있던데요. 지역에 따라서도 너무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3배 넓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또 지역 대표성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지역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고.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역을 따져서 그래서 이제 도농 뭐 복합 도시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 뭐 중대 선거구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군요. 네. 도농 복합 도시는 이제 네. 예, 소선거구제로 소선거구제로 하고 대도시는 네. 뭐 중대 선거구로 가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뭐 근데 저는 정계체계에서 의원 정수를 내리는 거는 우리 당에서는 상당히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의원 정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네, 뭐 네. 민주당에서도 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틀 안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 그럼에도 정계특위에서 현행수가 어렵다고 나오면 합의가 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이게 윤호중 사무총장의 네, 같은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예. 그게 말하자면 지금 국민들 비판 여론이 하도 심하니까 의원 정수 얘기를 먼저 꺼내는 쪽에서 욕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한 거 아닌가. 그러나 뭐 정치 전문가들이라든지 뭐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의원 정수를 오히려 지금 늘리는 것이 오히려 뭐 정책자들의 그렇죠. 그게 오히려 대체적인- 특권도 줄일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그 지금 주고 있는 네네. 의원들에게 주는 어떤 세비라든지 이런 그 혜택들을 네네. 고정시켜 놓고 하자 네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일단 의원 정수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죠. 불신의 대표적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네. 또 과거 외유성 어떤 경비를 많이 쓰는 거, 특활비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특활비는 이제 없어지고 있고요. 저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네. 대체로는 국민들에게 더 편익이 증가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에서도 그걸 찬성합니다. 네. 다만 현재 의원들과 보좌진들 또 여러 가지 정책개발비를 포함해서 의원에게 총 투여되는 비용을 네. 고정시켜 놓고 360석으로 늘리자. 그러면 결국 의원의 급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국민들이 양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 정수를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얘기는 아직은 국민들 정서에 반갑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원 정수를 고정시키는 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유리합니까? 저는 뭐 유불리는 내가 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박범계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동의를 해요. 아, 그렇군요. 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가 단순한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네. 그런 저 인식이 강하죠. 지금 그리고 이런 국회의원은 뭐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숫자 늘리고 이래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진다고 일자리 해서 네. 더 효율적이고 또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될까,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글쎄요, 그것도 좀 연구해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거구제가 워낙 민감하고 정당별로도 이해득실